근 3년간 서울 초등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고 3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초등생의 경우 2021년에 4학년이었던 학생들을 3년간 추적했는데 3점 만점의 우울감 지수는 2021년 0.51점에서 2023년 0.73점으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시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0.13점, 0.02점 오른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또 불안을 나타내는 지수는 초등학생만 높아졌습니다. 초등학생기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연구진은 이 무렵 과도한 사교육과 SNS 중독 등이 심리,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학부모가 된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생들의 양육 태도도 영향을 줬을 거란 해석도 따랐습니다. 이들은 전 세대와 달리 학교의 주요 역할을 인성 지도와 공동체 생활 교육, 창의력과 잠재력 발굴에 있다고 보며 상대적으로 작은 좌절과 불안으로부터 자녀의 정서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정서적 면역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열화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교육 풍토도 초등학생들의 심리 건강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그간 학령기에 채 이르기도 전에 치러지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의 영아기 사교육 시장 레벨 테스트가 큰 문제기도 했죠. 교육부는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유아 대상 영어 학원들의 레벨 테스트 시행 여부를 조사하고 경쟁적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레벨 테스트 대신 추첨이나 상담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하는 행정 지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입력 내용을 조금씩 바꿔봐도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학부모의 괴로움도 아이의 고통에 비례합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의 트랙에 올라 달리는 아이들을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참고 견뎌라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교육지옥 동맹에 갇힌 처지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18세 이하 학생은 2023년 30만 명가량으로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적으로 인한 불안, 우울감 때문에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4명 중 1명꼴입니다. 대치동 다니던 중학교 3학년부터 저는 솔직히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민했고 정말 불안도가 심했다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와, 심장을 꺼내서 여기 달리는 차 아래에다가 창문 열고 아스팔트 바닥에 갈아버리면 얼마나 시원할까? 교육 지옥 동맹에 합류하는 나이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이 다니는 대치동의 일부 수학 영어 학원은 까다로운 입학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7세 고시란 황당한 현상까지 생겼는데 이젠 4세 고시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영어 학원이 마치 대학 서열 같아요. 그래서 7세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좋은 학원을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됐어요. 그 반을 들어가기 위해서 뒤로 물밑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서브과외 시장도 더 커졌고 서브과외를 하게 된다면 과목당 150만 원 들어가는 거.
9살 이하 아이들 가운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건수는 4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절반가량이 강남 3구에 몰려 있었습니다. 대치동에 정신과, 소아정신과가 가장 많아요. 정신과 치료라도 받게 하면서 버티게 만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신과 치료 받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특히 정서 부분은 굉장히 손해가 보고 정신적인 쪽, 우울증이라든지 청소년 자해자살, 또 조현병, 그런 쪽, 성격장애,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34살의 여행작가 박성호 씨는 이른바 대치동 키즈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나이 때는요, 사실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음악 시간에 단소나 장구실기 시험 치죠. 저는 그런 수행평가도 다 학원 가서 미리 연습을 마스터하고. 중학교 때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녀도 내가 이게 이상하다고 과하다고 느끼지는 전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변 친구들이 다 같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또 밤 12시 이후 수업 금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치열한 경쟁을 버텨냈고 간절히 바라던 카이스트에 입학했습니다. 캠퍼스의 낭만을 기대했지만 그곳에 또 다른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총장이 내놓은 새로운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철폐가 됐는데 차별 등록금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0.01 학점이 낮아질 때마다 등록금을 63,000원 정도 더 내는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3.0 학점을 받은 학생이랑 평균 2.0 학생은 이제 1.0의 학점 차이가 날 뿐이지만 등록금으로 치면은 630만 원을 더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2.0을 받는 친구가 있으면은 쟤는 등록금을 730만 원 내는 친구다라는 게 눈에 그냥 이렇게 선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말이 없어지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친구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가까운 친구가 저였기 때문에 제가 부고를 돌리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20살 나이라는 게 부고를 돌리기에 되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그래도 심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충격에서 벗어나려 오직 공부에 전념했고 성호 씨는 과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의 서늘한 칼날 위에서 내려온 뒤 대학 동기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지친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행 작가가 된 그는 세계를 돌며 담은 삶의 다양한 이치를 교실에만 갇혀있는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 경주마 볼 때 말들이 차 한 대라고 하나요? 그 시야 가리개를 끼고 있잖아요. 그 차 한 대를 아이들한테 씌워놓는 사회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잠시 동안의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넓은 세계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주체적인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학교로 강연을 하고 다니니까 한 번은 학교에서 학부모분들이 이제 항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강연을 거절당한 적도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공부에 몰두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들뜬 마음을 갖게 하느냐. 우리 사회에선 이미 교육의 본질조차 희미해진 건 아닐까.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놔둬야 하는 걸까. 히틀러는 이 세계를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하나의 정글로 봤고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이치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우열을 나눈다는 거. 세 번째는 우월한 자가 지배하고 열등한 자가 복종하는 게 자연스러운 질서라는 거. 이거예요. 경쟁, 우열, 지배의 원리예요. 민주주의자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 세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그러한 개인들이 함께 사는 곳이죠. 우열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받는 곳이죠. 지금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과연 파시스트가 될까요?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이런 교육을 너무 잘 받아 전교 1등을 해.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순도 높은 파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대학을 나온 김누리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지난 12.3 불법 계엄 사태가 그런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최고의 엘리트들, 법조 엘리트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것을 수호하는 이러한 집단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깨부수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아주 희롱거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라는 걸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공고한 대학 서열이 모든 아이들을 피말리는 전장에 내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잘못된 능력주의 경쟁교육, 특히 그런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서열들, 이런 것들이 괴물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런 교육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당국도 수시로 입시 제도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욕을 먹기 일쑤입니다. 부작용만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낙오하느냐.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지는 각자 도생입니다. 명문대를 향한 심각한 병목 현상이라는 고질병을 그대로 둔 채 입시 제도만을 고쳐보려 하는 건 결국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그럼 좁은 도로를 좀 넓혀볼 순 없을까?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스카이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에 들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는 2%밖에 안 돼요.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좁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거기를 몰리는 거죠. 미국은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60여 개 있고 스카이 수준의 대학이 100여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있지만 극심한 병목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의 강도가 훨씬 덜한 거죠.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10개는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9곳에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집중 투자해 육성하자는 겁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를 그대로 두는 아닙니다. 서울대 예산을 깎거나 뭐 교수를 줄이거나 이런 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3천억 내지 4천억을 거점 국립대에 투자해 주면 예산이 1조 이상으로 갑니다. 그럼 연고대 수준의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박정희 시대처럼 지방의 거점 국립대들이 연고대 수준의 대학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 이상 수준의 대학이 60여 개나 있다는 미국. 김 교수는 여기서 우리나라 인구 규모와 비슷한 캘리포니아주로 범위를 좁혀 설명합니다. 인구가 4천만이니까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퍼센티지가 18.5%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있지만 18.5%는 서울대 0.5%의 37배죠. 물론 여기도 어느 정도의 서열이 있긴 있지만 10개의 서울대 수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극단적인 서열화가 아니고 다원적인 서열화다. 일본도 학벌주의가 강한 사회이지만 우리나라만큼 입시 경쟁이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정점에 도쿄대가 있지만 이에 버금가는 국립대학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방 국립대엔 수도 도쿄에 있는 명문 사립대보다 우수한 학생이 몰립니다. 독일 역시 수백 년에 걸쳐 주별로 최고 수준의 거점 대학을 육성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대학 정책은 극소수 명문대에 집중한 차별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있었던 대학 인프라의 반을 서울대에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원탑인 서울대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이 서열화 체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 왜 그럼 10개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대학의 민주화와 공공성, 탁월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의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줌으로써 뭐 학벌 경쟁 이런 걸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창조 권력으로서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0개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대학이 학생 한 명당 쓰는 돈을 비교해보면 서울대가 약 6천만 원, 연고대가 약 3,600만 원인데 비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평균은 서울대의 절반도 안 되는 약 2,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학생 1인당 1년에 얼마의 돈을 투입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입액이죠. 이 통계를 보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설 순위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설과 학벌의 원인이 바로 재정투자 그리고 그로 인한 교육의 질의 격차라는 것을 처음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2018년이었어요. 그렇다면 충분한 재정 투자로 대학을 지원하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여럿 만들 수 있는 걸까? 포항공대, 카이스트, 한예종 등이 생기자마자 서울대하고 자웅을 겨루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재정 투자. 돈을 충분히 투자하고 그를 통해서 훌륭한 교수를 모시고 연구비 투자,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잘 갖춤으로써 객관적인 여건에 있어서 서울대 못지않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 지옥을 타파하고 대학 서열을 타파하고 교토 균형 발전을 이루고 4차 산업혁명, 인구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다. 결국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지방소멸이라고 불리는 비수도권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와중에 그 차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노래 벚꽃 엔딩은 낭만이지만 지방대학들의 벚꽃 엔딩은 비극입니다. 수도권에서 먼 그러니까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건데 수도권 소재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극심해지고 학령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으며 이젠 벚꽃이 피기도 전에 망할 거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 문을 닫은 대학을 가봤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강원관광대학교. 태백시의 유일한 대학이었는데 지난해 2월 폐교했습니다. 작년부터 완전히 문을 닫은 건가요? 네. 작년부터. 작년 2월 말부로. 네. 그러면 그 법인분들이 갖고 오시기는 해요? 이거 살라고 오는 사람 있죠. 아, 내놔가지고 땅을. 매매하려고. 1995년 개교한 강원관광대는 카지노과 호텔 관광과 등 특성화 학과를 중심으로 재학생이 2,500여 명에 달해 태백 경제의 중심축 중 하나였습니다. 폐교 후 1년 조금 넘게 흐른 지금 학교 앞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과가 꽤 있었어요. 사진학과랑 뭐 호텔, 네. 뭐 이제 경영부터 이제 여러 개 많았는데 네. 그때는 인구도 꽤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인구가 계속 주는 게 보이니까 매출도 영향이 당연히 있죠. 저도 폐업을 생각하고 계약 기간 하고 폐업을 해야 되겠다. 인근 동해시로 가봤습니다. 여기도 유일한 대학이 사라진 도시입니다. 2018년 2월에 폐교됐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썰렁한 교정은 주민들의 산책로 정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죠. 뭐 흉물스럽지 않대도. 뭐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여기 와서 술 먹고 뭐 밤에 이런 데로 다니는 것 같더라고. 폐허로 오랜 기간 방치된 학교는 애물단지 신세가 됐습니다. 태권도 이게 이제 유명하다는 거. 경찰 경우 액션 영화 전문. 25개의 학과를 가진 4년제 종합대학이었던 한중대는 한때 재학생이 3,500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재학생들이 또 대다수가 또 수도권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뭔가 소비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었고요. 졸업을 하면서 또 이 지역에 여기에서 또 일자리에 또 참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호황이었죠.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 소멸은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됩니다. 청년이 먼저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 소멸을 막는 유력한 대안으로도 조명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니 산업도 없는데 대학을 육성해서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세계의 여러 산학 연계 클러스터들을 보면 오히려 대학을 먼저 세우고 그것이 성장하면서 옆에 주변 지역에 기업을 유치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낸 경우가 훨씬 많다. 대학부터 출발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하나 정도의 서울대급의 서울대 수준의 어떤 대학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빠지는 인재 유출이 좀 막아질 수가 있고요. 또 지역에서 그런 인재들이 배출이 되면 적어도 인력 공급 때문에 내가 지방에서 회사를 못 하겠다 하는 이제 그건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한국 교육의 문제는 빠질 수 없는 의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동학위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대 내부에서도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사회의 문제점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회는 지난 4월 지방 거점 국립대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자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대학이 너무 서열화가 돼서 너무 한 대학 또는 잘하는 대학만 이제 하고 있다 하는 이제 비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 대학의 특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서 보다 나은 그 연구 인프라를, 교육 인프라를 가진 대학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교류가 이루어지면 국공립대 공동학위제가 이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동학위제는 과거에도 추진됐지만 서울대 학생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에 대해선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지방 사립대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갈 길이 멀지만 더 이상 방치하기엔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미 낭떠러지 앞까지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울대 중심의 학벌 구조를 바꾸자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건 뭐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5세 고시, 7세 고시, 사교육비 32조, 저출산, 지방 소멸, 인구 소멸, 국가 소멸 이렇게 가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안에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뭐 망가졌어요. 나라가 이래 가다가는 어디 뭐 서민들이 살겠어요. 요즘 뭐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한데 경제,
좀 살려주시고 그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 국민들이 모두가 다 평등하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박탈감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민주주의적 원칙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편안히 안전하게 살아야 될 권리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정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자제이다.